농가소득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5,467만 원. 뉴스 제목만 보면 농촌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번 돈, 월 97만 원. 전체 소득의 36%는 보조금과 연금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역대 최고라는 숫자가 정말 농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7만 원, 전년보다 407만 원, 8%가 늘었고요. 1963년에 이 통계를 만든 이래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 농가소득 달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5,467만 원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소득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번 농업소득이 1,171만 원입니다. 전체의 21.4%예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해서 번 농해소득이 1,964만 원으로 약 36%.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같은 이전 소득이 1,990만 원으로 역시 36.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보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농업소득 월 97만 원, 이전소득 월 166만 원.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손에 쥐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물론 지난해 농업소득 자체는 전년보다 22.3% 늘었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축산 수입이 28.5%나 뛴 겁니다. 2024년에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해 사육 마리수를 줄였는데 그 효과가 2025년에 나타나면서 축산 가격이 회복된 거예요. 쌀값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에 23만 94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전년보다 약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논벼 농가의 농업소득도 30% 넘게 올랐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좋아 보이는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농업 경영비.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도 같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농업 경영비가 2,821만 원인데요. 사료비 같은 재료비가 2.8%, 인건비인 노무비가 10.8%, 전기료 같은 광열비가 1.6% 올랐습니다. 다행히 총수입 증가율 8.3%가 경영비 증가율 3.4%를 웃돌아서 소득이 늘긴 했는데 이건 지난해 축산 가격과 쌀값이 동시에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수급이나 가격이 조금만 흔들리면 이 구조는 바로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쌀값이 떨어지고 한우 가격이 빠지면서 농업소득이 14%나 줄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해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농가소득 5개년 추이를 보면 이게 확 느껴집니다. 2021년 4,757만 원, 2022년 4,616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5,083만 원으로 처음 5천만 원을 넘겼는데 2024년에 다시 5,060만 원으로 내려갔고 2025년에 5,46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롤러코스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소득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안정한 구조에서 역대 최고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진짜 풍경이 드러납니다. 파민사이트가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 농업소득을 다시 계산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에 농업소득이 이미 1,047만 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2025년에 1,171만 원이에요. 명목 금액으로 겨우 124만 원, 11.8% 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물가는 2.2배 넘게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30년 전에 1,047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2,30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는데 농업소득은 1,17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를 반영한 실질 농업소득은 3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역대 최고와는 정반대의 현실이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농업소득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2004년에 1,205만 원, 2018년에 1,292만 원으로 간헐적으로 1,200만 원대를 찍기도 했고 2022년과 2024년에는 1,000만 원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농민이 농사를 지어 손에 쥐는 돈은 30년 내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전기료는 계속 올랐고요. 이전소득, 그러니까 보조금과 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전소득이 1,99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9.1% 늘었어요. 왜 늘었느냐?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가 올랐습니다. 면적직불금이 헥타르당 2024년에는 100만에서 205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36만에서 215만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공익직불금 전체 지급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었고 지자체 농업인수당도 8,25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까지 겹쳤습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전 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36%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걸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농가소득에서 보조금 비중이 55에서 60%에 달합니다. EU.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도 50에서 60% 수준이에요. 미국은 20에서 30% 정도인데 이건 미국이 대규모 농업 중심이라 평균이 낮게 나오는 거지. 소농한테는 보조금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의 36%는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의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일본이나 EU는 오래전부터 직불금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왔는데 한국의 공익직불제는 2020년에 시작해서 이제 겨우 6년 차거든요. 역사가 짧고 규모도 아직 작습니다. 그러면서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건 농업소득 자체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농 형태별 격차도 심각합니다. 이거 들으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축산농가의 농업소득은 5,315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무려 154% 늘었어요. 반면에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은 773만 원, 월로 치면 64만 원입니다. 같은 농민인데 축산농가와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이 거의 7배 차이가 납니다. 과수농가는 3,206만 원으로 그나마 중간이고 채소농가는 오히려 3.2% 줄었습니다. 역대 최고 농가소득이라는 평균 뒤에 이런 극심한 격차가 숨어 있는 겁니다. 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역대 최고라고 하면 아마 씁쓸한 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지역별로 봐도 차이가 큽니다. 경북이 5,858만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15.9%나 늘었는데요. 과수와 축산이 강세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경북의 농업소득은 2,002만 원으로 전국 평균 1,171만 원의 거의 2배입니다. 반면에 전북은 5,48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가까스로 넘겼지만 자산 기반이 낮고 부채 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경영 안정성은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농촌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농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2025년 농림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51.3%입니다.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어요. 2020년에 42.3%였는데 5년 만에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나이가 67.7세이고 70세 이상 경영주가 44%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 소득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를 찍은 데는 농민이 고령화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늘었다기보다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걸 농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영비 구조도 걱정입니다. 한국 농업은 비료와 사료 같은 핵심 자재를 수입에 크게 의존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나 환율이 흔들리면 경영비가 바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료비가 19%, 사료비가 18%, 광열비가 15%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아직도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환율까지 겹칩니다. 2024년 11월에 달러당 1,393원까지 올라서 사료 원료 가격이 국제적으로 내려가도 원화로 환산하면 별로 안 싸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 농가의 74%가 경지 면적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 미만의 소농입니다. 미국 농가 평균이 180헥타르 이상, 프랑스가 69헥타르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예요. 작은 규모에서 높은 경영비를 감당해야 하니 가격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농가 부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농가 평균 부채가 4,771만 원으로 6% 늘었습니다. 특히 농업용 부채가 11.3%나 증가했는데요. 스마트팜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후계농 육성자금 같은 장기 정책자금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고 산불 피해나 자연재해로 기존 대출 상환을 연기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6억 6천만 원으로 7.6% 늘었지만 이건 대부분 땅값 상승 때문이지 현금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땅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의 자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월에 2025년 농가소득을 5,188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280만 원이나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급 안정과 국제정세 불안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면 올해도 소득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솔직히 이건 조건부 전망입니다. 축산 가격이 계속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쌀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환율이나 국제 곡물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니까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가소득 역대 최고라는 숫자는 사실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농사로 버는 돈은 30년째 제자리이고 보조금과 연금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있으며 영농 형태와 지역에 따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비는 구조적으로 높아진 채 내려오지 않고 농민의 절반 이상이 65세를 넘겼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가려버리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논에 물대고 밭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역대 최고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일 겁니다.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그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정책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